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학술 포럼 진행을 맡은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학술 분과장 김학영입니다. 저희 포럼은 실천 포럼과 또 학술 포럼 그리고 특별 포럼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다 이제 합해서 통합해서 이제 회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부터는 이제 11회차의 학술 포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이 북한의 사람들,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난달에는 북한의 아동들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에는 그 북한의 청년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또 궁금한 북한의 청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 질문 시간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청년에 대한 이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년은 우리가 MZ세대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의 청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에 계시는 박영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박영자 연구위원께서는 성균관대 학교에서 동아시아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정치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계셨고요.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세대 차이 그리고 젠더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또 강연도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 북한의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들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신 박영자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올해 연구할 때 우리 이화여대에서 통일, 북한 관련해서 관심 있는 교수님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우리 양옥경 교수님의 명성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북한에 앞서 얘기했던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MZ세대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MZ세대도 20, 30대거든요.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의식과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MZ세대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MZ세대에서 갈등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서도 특히 20, 30대 이 청년 세대들이 젠더 갈등이 상당히 좀 인식이 커요. 젠더별 인식이 크고 이거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 이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오늘 강의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화면 공유를 제가 이제 해드리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청년 세대 인구 구조, 북한 전체의 인구 구조는 어떻고 특히 청년 세대의 의식은 어떤가를 제가 이제 이 북한 연구를 이 20년 넘게 하면서 특히 이제 박사 논문을 2004년에 쓰고 그다음부터 계속 탈북민들과 교류하고 탈북민들을 이제 만나면서 느꼈던 그들의 이제 의식들 이런 걸 이제 좀 매년 추계적으로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연구의 기초에서 어떤 의식적인 특징이 나타나나 이거하고 이제 이 북한의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람을 얘기할 때는 북한이 정치 중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북한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과 이 청년 세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들은 이제 어떻게 김정은을 인식을 하고 이 핵무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이제 청년 세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들의 연애는 어떻고 결혼관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젠더 의식,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의식과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좀 이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위까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왜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청년이 대체 누군가, 이들이 이제 이 북한의 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북한이 그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던 그 세대.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급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생존하는 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세대인데, 이들이 이제 국가 기능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시장 경제에 기초한 정체성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70년 이상의 역사 중에서 이 북한 주민에게 왜 가장 큰 영향을 준 역사문화적인 경험은 이 기아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 이게 대략 94년에서 우리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 이후에 각종 자연재해가 겹쳐지면서 94년에서 99년을 대략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서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때부터 이제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죠. 그래서 이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된 이 국가 배급이 중단되고 어떤 주민들의 생존 투쟁과 함께 북한의 시장화 및 정보화가 아래로부터 본격화된 시기, 이 시기 이후에 이제 시장화를 경험할 때, 이때 그 유아 시기나 청소년기를 보낸, 정확히 얘기하면 1983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83년 이후 출생자부터 2022년 현재 20대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30대, 20대, 이 30대로 구성된 이들을 북한의 이제 청년 세대라고 칭할 수 있고, 이 세대 역시 한국에서는 이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크냐면 이들의 인구가 북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커요. 좀 이따 인구 구조에서 보겠지만 가장 크기도 하고, 이 북한 청년 세대의 사회적 입지와 영향력이 이제 점점점 커졌을 때, 이때 이들의 이제 불만이나 특성 등이 북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을 생각할 때 이 북한의 이제 이 중축 향후 이 김정은과 함께 이 최소한 적어도 지금 북한이 7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40년 정도, 3, 40년 이상을 이 최소한 함께 살아갈 이들의 이제를 이제 봤을 때 이 통일이나 아니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다시피 이제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자인 김정은이 19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자체가 지금 현재 청년 세대고, 그 다음에 현재 그를 보좌하면서 이 대남 대미 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1988년생입니다. 역시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이 김정은 시대 신진 기층 간부들의 주축이 청년 세대 중에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소위 파워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앙 간부죠. 당이나 국가기나 군대 중앙 간부의 평균 연령은 이전보다 낮아졌어요. 김정일 시대에는 그 평균 연령이 82세였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60에서 70대가 이제 지금 북한의 파워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 60에서 70대인 이 간부들은 이 청년 세대와의 좀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이제 좀 이따 세대별 의식을 보면서 이제 비교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세대 간의 의식과 행동의 차이가 크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불만과 불신이 존재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이 이제 그 2018년에 그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을 하고 2018년부터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본격적이 나올 때 이 파워 중앙 간부들인 이 노회한 60, 70대 엘리트들은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그러게 조심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먹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 김정은이 이제 국제화를 해야 되고 북한도 정상국가로 가야 된다고 이제 뚫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끝내 그게 이제 하노이 회담 2019년에 이제 실패하면서 미국과 협상이 안 되면서 소위 이제 기성세대의 정책 방향으로 지금 북한이 가고 있거든요. 사상을 다시 중시하고 그다음에 계획 경제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엘리트 내부의 세대 간의 이제 충돌 이런 게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세대 영향력이 이제 점차 커지면서 북한 체제의 전반의 이제 운영 방식이나 특징이 변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체제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정책 당국에서 이 청년 세대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서 청년 세대의 인구 구조가 대체 어떤가 보면 이제 북한의 이제 2022년 현재 그 연령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건 이제 이 통계는 이 북한의 인구 총조사가 이제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의 통계청이 이 전수조사를 한 거는 1993년과 2018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유니세프나 아니면 이제 인구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2014년, 뭐 2016년 이렇게 이제 샘플 조사, 10만 단위의 샘플 조사로 해서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2018년을 가지고 국제인구기금과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추세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제 이 핵심 세대, 이 20에서 이 소위 39세까지가 이제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활동력을 보이는 26세에서 33세. 이들이 지금 다 40만입니다. 이들이. 핵심이죠. 북한을 움직이는데. 그리고 전체 북한 인구가 2008년 기준으로 2,400이고 지금 현재 이제 2,5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500만 중에서 770만이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20, 30대.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은 그 베이비 붐이 2번 불었는데 우리보다 늦게 불면서 인구가 이 청년 세대가 우리보다 좀 많은 그런 아직까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예요. 한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특징은 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특징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원래 그 인구학적으로 자연적인 이제 추세는 여자가 약간 높거든요. 근데 남자가 높았던 거는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하나씩 낳으면서 이때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남아 선호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더 많은데 이 젊은 세대는 남성이 더 약 그 20만 정도가 많은 이 정도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2018년 인구 센서스를 기초해서 이제 그 외에 이후에 샘플 조사까지 결합한 충계 조사가 이제 통계청의 북한 통계 포털이 있어요. 그에 보면 이제 자세히 추계가 나오고 이제 성별로 지역별로 나오는데 이 전체 이제 약 780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여타 세대들과 비교할 때 약 다른 세대 이제 좀 이따 이제 부모 세대나 아니면 조부모 세대에 비해서 1.6배 이상이라는 아주 가장 큰 규모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있잖아요. 이 군사력 수준이 여전히 이제 이 100만 명의 이제 현역 군인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죠. 북한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약 10년, 남자는 10년, 여자는 5년 정도인데 이 거의 이제 이 시기에 따라 특별령으로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이제 100만 명 정도를 꾸준히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 향후에는 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첨단 무기를 강화하는 이유가 북한이 이제 군사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이 다 각종 이제 농촌동원이나 건설장이나 생산 인력이에요. 집단 생산 인력. 공짜로 쓸 수 있는 집단적인 생산 인력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또 북한의 이제 중요한 생산이 이제 군수 산업이거든요. 군수 산업의 주축에 이 군인들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중에 반절 이상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고 북한의 이제 수해, 자연재해, 그다음에 뭐 농촌 그 식량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이 젊은 군인들이 대거 동원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청년 세대 의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북한의 청년 세대 의식적인 특징은 이들만 보고는 확실하지가 않고 그들의 부모하고 조부모 세대와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좀 가능합니다. 오히려 훨씬.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보고서가 북한 주민의 인파워먼트라는 이제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 이 차이가 있는데 그때 연구에 기초해서 현재를 반영해서 이제 이걸
이 이제 발표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이후 세대, 즉 현재 청년 세대, 이들은 시장화 세대라고도 하고 자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1983년 이후의 출생자고, 현재는 39세 이전이니까 39세에서 20세까지. 이들은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이 집단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 시장화하고 정보화입니다. 이들이 가장 이제 정보 순환에 가장 능통하고, 뭐 한류를 주도하고, 뭐 각종 정보화 사업을 하고, 뭐 그걸 갖고 먹고 사는 이제 청년들도 많고, 이들은 이제 고난의 행군 당시 나이가 0세에서 16세 이때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을 먹여 살리는 그 생존 세대, 이게 부모 세대죠. 이들은 이제 고난의 행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세대는 우리가 이제 굳이 출생 연도로 보면 69년에서 82년 출생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는 40에서 53세. 거의 이제 그 자식들을 채우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나이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당시 이제 17에서 25세, 고난의 행군 당시 17에서 25세로 가장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고, 의식이 그 기아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가 가장 생활력이나 생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배급 세대, 그 가족 내에서 보면 조부모 세대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 배급 세대는 이제 현재 54세 이후, 그러니까 배급 제도를 경험한, 이 의식주 일상생활을 배급을 중심으로 살았던 세대. 그 이후에 이제 그 경험이 중요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청년 세대를 구성하는 현재 이제 20, 30대. 이들의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은 이 그 유아기 청소년기에 자신이 생활은 책임지지 않지만 기아를 어렸을 때 봤던 세대입니다. 그 청소년기 부모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어린 시선으로, 즉 정체성이 형성되던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이걸 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후 성장 과정에서 이제 돈이 되는 것, 시장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걸 아주 뭐 이렇게 체화한다고 할까, 습속처럼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체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들의 이제 의식 조사를 이제 통계적으로 몇 년간의 한 결과에 기초하면, 북한의 청년 세대는 이제 북한의 이제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집단주의, 즉 이 인간의 생명은 물질적인 뭐 육체적인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인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에요. 이런 집단주의 사상. 그에 반해서 미제척결이라는 아주 반미의식은 상당히 강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 미제척결 관련해서는 전 세대 중에서 오히려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뒤에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즉, 이 집단주의 조직 생활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 대적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의식 측면에서 보면 이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 발전을 원해요. 근데 실제로 부모 세대보다는 그 수준이 낮아요. 부모 세대가 훨씬 이걸 더 원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게 부모 세대가 훨씬 강하고, 또 체제 불만,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 정도도 부모 세대보다 낮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 기아 속에서 생존 생활을 책임진 부모 세대가 정치적인 불만도는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세대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물질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 부모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나를 봤기 때문에 가족이기주의라고 할까? 가족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최고고 가족만이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이제 탈북 청년들을 많이 보면 이런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와서 부모를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런 게 이제 직행파 탈북민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 이유가 이제 이런 게 바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 개인주의, 국가주의 수를 이제 긍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이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조금 다르죠. 민족주의라는 건 이제 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게 있고, 국가주의라는 건 일종의 좀 중국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시진핑 시대의 그 중국 청년들이 이 국가 우월주의, 국가주의가 되게 강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국가주의에 대한 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화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물질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거하고 가족주의가 상당히 팽배하게 나타나고요. 다른 측면, 즉 사회생활 측면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생활총화라고 하는 조직생활이 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조직생활의 측면, 그 다음에 북한의 일상화된 뇌물, 그 다음에 비사회주의 검열이라고 하죠. 뭐 한류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이제 비사회주의 검열인데 이 비사회주의 검열 관련 의식을 비교해 보니까 청년 세대는 비사회주의 검열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정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비사회주의 검열이 주로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이나 조직생활 관련해서도 가장 부정적이에요. 전 세대와 비교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성세대들이, 관료들이 그 뇌물가를 하고 또 자기 개인의 자유를 좀 억누르는 조직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계의 근간이라고 하는 건 당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 당원의 중요성이나 직업 전망을 보니까 이건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들의 의식과 전망이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제 당원을 주류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이후에 이제 뭐 사회에 나가서 간부를 하거나 이렇게 소위 먹을알이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원은 기본적으로 이건 자격증인데 그 중요도가 이전에 이제 당원이 되는 게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는 이전 세대보다 다소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 있는 직업으로 여전히 당간부를 지목하는 이들이 40% 이상이라서 많긴 해요. 근데 이 부모, 조부모 세대는 50% 이상이거든요. 60% 이상으로 이제 이 당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 법간부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관련한 일을 하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이 부모 세대는 그래도 정권 관련한 일을 하는 게 북한 체제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이제 수령에 대한 충성과 뇌물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이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죠. 이제 외부 정보를 원하는 수준은 청년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소위 이제 한류나 외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죠. 이들은 막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작은 팁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중국에서 들어오면 밤새워서 보고 막 그 낮에는 학교 가서 막 애들이랑 돌려보고 그다음 해롱해롱 되고 뭐 이렇게 정보화를 추구하고 정보 접촉 수준 역시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탕국민들을 접촉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이제 특징은 어쩔 때는 이제 과한 그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온다거나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이런 이제 좀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가 자신의 드라마에서 본 사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의 드라마들이 상당히 좀 재벌의 삶이나 뭐 이런 거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한국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송혜교처럼 제가 만나본 이전에 뭐 그 20대 여성은 송혜교처럼 살고 싶어서 왔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송혜교처럼 사는 거는 현실이 되게 극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오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총괄해 보면 이 청년 세대가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은 이제 외부 정보, 그 다음에 미제 척결 이념이에요. 또 이 국가주의 반미는 상당히 강해요. 그 다음에 개혁 개방, 시장 경제 이런 걸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요인은 조직 생활, 뇌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념, 북한 체제 이런 건 이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왜 그러면 이제 미제 척결 이념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핵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보면 이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정책에 대한
북한 청년의 좀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보면 이제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물질주의, 정보화, 뭐 과학기술 발전 이런 거 상당히 추구해요. 그래서 외부 정보에 대한 높은 욕구나 컴퓨터와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특성이 있죠. 그다음 이제 유행과 소비를 상당히 중시하고 가족 이기주의적인 정체성을 이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 현재 하는 집단주의 조직 생활을 강조한다거나 한류를 포함한 비사이주를 검열하고 통제한다거나 또는 북한에서 이제 구조화된 뇌물 상황에 대해서 높은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데 반면에 이중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미제 척결 이념,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이제 소위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강조했던 우리 국가 제일주의, 되게 호전적인,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고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이 김정은 정권 정책에 대해서 부패 간부, 또 김정은이 이제 그 고위직을 숙청하면서 핵심 기치로 내는 게 부패 간부 척결이에요. 마치 이제 시진핑도 그렇고 옐친도 그렇고 러시아나 중국의 그 시진핑 옐친 독재자들이 이 자기 세력과 대중적인 그 지지를 할 때 간부 할 때 이제 자기 세력을 등용하고 반대파를 제거할 때 다 얘기하는 부패 간부 척결이었거든요. 이 부패 간부 척결을 기치로 한 이제 간부 숙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지지들을 보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또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이들을 관리하는 것. 이거는 북한 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미래에 아주 절대적이죠. 이 체제 안정과 장기 집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당근과 채찍의 청년 정책으로 대응을 했죠.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당근 정책은 이제 지난 10년간 이 김정은이 중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 중시 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 중시, 문명국가 건설, 각종 유흥장 건설과 소비 문화를 이제 완화시켜서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 그다음에 이 간부 세대 교체를 통한 상당한 청년 간부 등용, 이런 이제 당근 정책을 했고, 반면에 이제 채찍 정책으로 보면 이 사상 사업을 강화하고 이 비사회주의나 반사회주의를 검열하고, 또 하나 주목할 건데 이들을 중 상당수가 군대 생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약 뭐 700만 명 중에서 최소 100만은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장이나 돌격대나 아니면 이제 군수 산업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못해도 30% 정도는 군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군대 생활과 같이. 그래서 이 군부 통제를 하면서 군대 집단 생활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 군인의 다수가 청년이기 때문에 남성 청년이 다수고 그 청년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집단 생활을 강조하는 것, 그다음에 각종 건설 동원 사업에 이들을 동원하면서 조직 생활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의 조직인 청년동맹, 청년동맹을 이름부터 시작해서 조직위원장 다 재구성했죠. 그래서 청년동맹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의식화와 조직화 사업을 전개한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게 2019년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김정은 정권이 이제 이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2021년 8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북한이 이 미국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겠다. 미국이 이제 쉽게 자신과 이제 협상에서 이 어떤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략을 이제 바꿨죠. 자력갱생하겠다. 최소한 그 2026년 1월까지 향후 5년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정책 그 전략을 제시한 게 8차 당대회거든요. 이때 이 자력갱생과 첨단 전략무기 개발이라는 양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따라 이 청년 세대, 이 사업을 하고 생존을 주요한 이제 세대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관리, 통제를 전면화했어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의 양상은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당 조직을 기층에서부터 강화하겠다. 당 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이 젊은 기층 당 조직과 당원들, 특히 30대, 이들이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되는,
이런 특징이 좀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그 북미 협상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되니까 민생고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또 코로나까지 20년부터 이제 이 북한의 전염병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국경 봉쇄 상황이 됐죠. 이러면서 민생고가 심화되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공포 분위기도 확장되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과 이 북한의 이제 간부들, 관료들과 주민들 사이에 이제 불안과 서로 상호 불신의 이제 딜레마가 이제 막 전개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2020년 말에 그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이라고 제정을 했어요.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 대표적인 이제 남한 문화나 아니면 이제 그 태폐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대대적으로 해서 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검열을 대대적으로 막 지역별로 교차해서 하고 이 청년 세대로 하고 청년 세대들한테 먼저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뭐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청년 세대들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불만들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이제 한쪽으로 약화되는 이 통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숨죽이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이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막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욕하고 이러면 우리 한국의 1970년대, 예, 뭐 80년대, 특히 70년대처럼 뭐 이걸 저항을 했을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탈출을 꿈꾸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다양한 일탈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막 구하기 어렵더라도 이제 마약을 한다거나 청년 세대들 확장되는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자해를 한다던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극단적인 탈북 그러니까 이 국경을 원체 봉쇄했으니까 국경으로 탈북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뭐 작년 재작년으로 나왔듯이 뭐 목섬 같은 거를 그쪽에서 얘기 안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해서 건너온다던가 뭐 6시간 이상의 수영을 하고 건너온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이 삶에서의 연애나 그 남녀 간의 이제 젠더와 연결된 어떤 의식들은 어떤가? 이 청년 세대의 연애가 가장 좀 이전과 달라진 양상인데요. 그 행동으로 보면 그 이제 한 축으로는 그렇게 연애가 좀 자유연애가 좀 많이 증대한 이유는 이 최고 지도자 부부인 이제 김정은이 이 김정은과 리설주 이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이 수령 그 절대 지도자는 그 인민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가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절대. 와이프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뭐 여명이나 이런 데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 뭐 강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무상화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동반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정은은 이제 젊은 세대답게 그 외국의 이제 정상처럼 이 기설주랑 함께 등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손도 잡고 팔짱도 낀다거나 이렇게 좀 자유스럽고 세련된 부부 동반 행보를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촉진하고 각종 유흥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허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젊은이들의 데이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김정일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자유연의 모습의 증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평양의 모랑봉 공원에서 남자가 여자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자 무릎에 남자가 누워 있거나 이런 거나 또는 뭐 남자 무릎에 뭐 여자가 누워 있거나 뭐 쌍쌍이 팔짱을 끼거나 어깨로 상대를 감싸고 데이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년에 풍기문란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된 거 이런 양상이 보이고 좀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막 이 북한에서도 이제 소위 우리의 사우나죠. 이런 이제 종합 유흥 시설들이 이제 그 개인의 돈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각 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사우나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서 그 돈을 좀 더 주면은 그 탕을 만들어줘요. 연인탕 같은 거. 연인들만
같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족탕, 연인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연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양상들이 좀 이게 나타나고 일상화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영복을 입어도 과거에는 이제 뭐 이 수영복을 입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수영장을 많이 이제 만들고 개인 수영장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비키니 수영장을 입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녀 젊은이들이 같이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일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선호 배우자의 조건의 1순위는 이제 경제력입니다. 이 최근 북한 미혼 남녀들이 이제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의 1순위는 이제 이 젊은 층이죠. 경제력이죠. 무엇보다 경제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제력을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북한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이 뭐였냐면 여성들은 장사를 해서 이제 과거에 외국 돈을 맞추는 환전을 하고 이런 장사를 이렇게 좀 하고 그 능력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이런 사람이고 남자는 이제 보위부나 이 과거의 안기부죠. 안기부에 해당되는 이제 보위부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 해당되는 보안성의 간부가 남편이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권력과 돈이 합쳐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미혼 남녀들은 경제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제 경제력이 없더라도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래 발전 전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중시하는데 1순위는 경제력이고 여전히 근데 권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나 집안은 여전히 2순위. 3순위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게 여성들이 이제 생활 경제하고 시장 활동을 책임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대학 때 북한도 지금 대학이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국가가 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뭐 학비부터 생활비부터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여성들이 대주는 여성들이 여성 아니면 외가에서 대주면서 남성의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하는 과거 우리가 이제 뭐 이 검사나 뭐 의사들한테 뭐 변호사 공부를 할 때 그 여성들이 돈을 대주고 생활을 책임졌던 것처럼 이런 이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쟤는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오히려 여성들이 나서서 투자를 하고 대주고 또 한축으로는 그걸 내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뭐 재작년에 만난 최근에 뭐 나온 사람 경우는 자신이 남편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그 돈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그냥 친정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편의 뒤를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양상이 또 이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시장화 이전에는 이제 상대의 성격, 출신 성분, 집안, 학력 이런 게 중요했는데 현재는 이제 외화벌이가 잘 안 돼도 어쨌든 외화를 벌 수 있는 그런 일. 그다음에 돈이 도는 상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검찰이나 법률 간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운전수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개인이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선호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목할 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을 더 중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는 이 미래 전망을 더 되게 중시하는 현재의 능력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더 선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 배우자는 무조건 경제력이에요. 거의 90%가. 생활 능력이 있느냐. 이약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런 이제 뭐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의 여성들이 이 고난행군 이후에 이제 이 생존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여성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결혼한 여성으로 제한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개인의 능력으로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이 부를 쌓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이제 근데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직장을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북한의 이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골간이 그 각종 기업이나 뭐 이런 게 다 국가 기관이거든요. 다 왜냐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국영기업이 돌아가지 않아도 남자들은 세대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놀더라도 가서 출근 도장을 찍고 놀아야 되는. 그래서 함부로 시장에 가면 잘못하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남자들은 그 회사에서 즉 자기가 다니는 공장이나 기업소나 뭐 국가기관에서 간부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죠. 정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이제 출산하고 이제 젠더 의식입니다. 북한의 이제 출산율 저하 요인, 북한의 이제 출산율 저하는 뭐 지금도 많이 나왔는데, 한국보다는 높은데 약 그 1인당 1.8명 수준이라서 전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수조가 나는데 젊은 세대는 거의 안 낳거나 젊은 세대는 그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통 20% 이상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제 하나원 조사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왜들이 왜 출산을 저하하나? 이전에 이제 2000년대까지는 이 주 요인은 이제 식량난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안 낳고 이제 생존이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 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이 10년 이후부터 이제 북한이 일정하게 그 생존을 넘어선 그런 단계가 되면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 기피가 상당히 증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식도 적게 낳아서 이들을 다 교육시켜야 되고 제대로 성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출산 기피의 원인이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출산을 하나를 통계적으로 2014년에 이제 국제인구기금이 이제 이 조사한 그 재생산 조사 결과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도시, 그 다음에 고학력자, 그 다음에 고소득 가구 출신의 기혼 여성들 사이에 저출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비슷한 흐름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들은 이제 자식이 한두 명만 낳아서 잘 키워야 한다는 의식, 이런 게 이제 강했던 거고, 이때 2014년 북한의 성재생산 조사에서 보면 평양에 사는 고학력자, 그 다음에 고소득 가구의 기혼 여성들의 자녀 수가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희망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도 더 낮게 조사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른데, 이 여성들이 딸을 선호해요. 훨씬 더. 여성들이 왜 더 딸을 선호하나? 이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제 거의 이제 일상화된 속담처럼 말이 됐다는, 시장에서 다 아는 얘기가 남편은 불편, 아들은 맹장, 딸은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이제 탈북민들 거의 다 이 시장 활동을 했던 아줌마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이건 남편은 이제 불편한 존재라는 거죠. 별로 이제 가게에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아들은 맹장이에요. 내 일부인데 떼어내도 살 수는 있어요. 하나를 떼어내는 거 정도는. 근데 딸은 심장이기 때문에 딸이 죽으면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일상적인 말. 남편은 불편, 아들은 맹장, 딸은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에 딸이 도움이 되고, 군대 복무 기간도 딸이 상대로 길지 않아요. 여성은 보통 군대 가도 5년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성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여전히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딸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머니를 도와서. 아들은 10년 그 이상 군대에 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북한도 군대에 가서 용돈을 다 대줘야 돼요. 북한 군인들이 월급이 없고 먹는 게 부실하니까 거의 이제 북한 어머니들이 군대 가 있을 때 또 이제 군에서 사고가 많아요. 이 무기 같은 게 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고 사망 사고도 많고, 이제 소위 이제 영해군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불구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10년 이상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웬만큼 좀 살면. 이런 특징이 있고, 거기다가 남성은 군대를 제대를 해도 국가의 기업이나 기관에 일이 없어도 출퇴근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세대주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국가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이제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건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의 좋은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젊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들이 그래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딸을 꼭 낳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것과 이혼의 양상입니다. 이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사랑과 결혼의 타산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됐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 사회에서 이 젊은 커플들이나 또는 재혼 가정은 혼인신고를 기피해요. 이 혼인신고를 기피하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근데 이혼도 아니고 실질혼 상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혼인을 하면 국가의 각종 통제를 많이 받아요. 국가 통제의 주 대상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의 가족 정책의 기초는 가족은 국가의 세포예요. 아예 정의가. 그 다음에 가족은 거의 이제 북한은 온 그 국민들이 다 국가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인민반, 우리 북한의 인민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30세대 가구를 기준으로 그 행정 단위가 유지되잖아요. 이러면 행정기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민반을 통해서 또는 여성 동맹을 통해서 각종 이제 동원 사업이나 아니면 거두매라고 하거든요. 각종 이제 국가에 뭔가를 대줘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 이 지역의 군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이 가정에 그걸 또 할당량을 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안 하면 그런 게 좀 없는데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이미 들어가면 국가의 각종 통제와 또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이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면 행정당국은 왜 이거를 이제 방치하느냐? 이게 이제 한쪽에 이제 궁금하실 텐데, 행정당국은 또 많이 지역에서 방치를 했어요. 왜 방치하냐면 북한의 행정기구라고 하는 이제 각종 이제 그 도시, 군 이런 데서도 이 실제 배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배급이나 아니면 이 관리가, 주민들 관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배급이 안 돼도 가족으로 돼 있으면 부양가족 이런 수에 따라서 배급표는 또 발급해 줘야 돼요. 배급이 안 되는데 토딱지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행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군의 행정기관은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걸 좀 방치하는. 이게 이제 고위직 탈북자들이랑 제가 얘기해 보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이런 이제 그 행정 그 간부들의 어떤 필요, 욕구하고 이제 맞물려서 혼인신고가 안 되고 실질혼 상태가 증대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보다도 젊은 여성들이 훨씬 강하죠. 혼인신고를 기피하고 늦게 결혼한다거나 동거를 선호하는 게 남성보다 높은 양상이 여성인데, 왜냐하면 이 가족의 일은, 가족의 생존은 가족 리꼴 여성이라는 아주 정근대적인 그런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특히 가족의 생존, 이건 이제 여성의 어머니의 책임이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또 여성 동맹이나 인민반을 통해서 국가 사업에 자주 동원되는 통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가사와 양육 이런 부담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이혼 제도가 북한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혼을 합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 이혼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하기가 어려워요. 이혼할 때 뇌물이 많이 들어가요. 이혼을 하려고 빨리 뇌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현상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들 사이 이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게 좀 상당히 이 도시 중심으로 확대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혼 증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이혼이 점점 증대했거든요. 그 이혼의 성격이 뭔가? 최근 북한 사회에서 이혼의 특성은 일종의 좀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의 성격이 큽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기보다는 그동안에 좀 묵인되었던 가부장적인 좀 부부관계가 폭발하는 양상이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아내가 힘들게 시장에서 아니 뭐 하다못해 진짜 뭐 옥수수 국수 한 다발을 벌기 위해서도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고 새벽부터 그 막 진짜 막 이렇게 종횡무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이 무능력한 남편이 이제 이 폭력을 하고 외도까지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정근대적인 사회의 특징이 남성들의 이제 폭력과 외도가 이제 묵인됐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더 이상 남편의 폭력과 외도까지 못 참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의식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인 거죠. 과거에는 이제 남성 중심으로 세대주 중심으로 살았고 이러는데 이제
시장과 함께 정보 같은 게 이제 외부에서는 최소한 조선족은 어떻게 산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폭력의 외도까지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했다는 어떤 자유선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이 증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혼에 관대해진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이혼한 부부가 한 동네에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터부시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같은 동네에서 각자 살아도 별로 터부시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이제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 맞고 살 수는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매는 맞고 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 폭력 남편에 대해서 이제 재판 이혼 때 이제 그게 많이 반영이 되고, 과거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많이 반영되고 이런 거 있고, 특히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북한에서도 이제 머리를 많이 쌓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과 경제 타산이라는 어떤 이런 셈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할 때도 1순위는 경제적 거예요. 그 남녀 다 경제적으로 이 상대가 경제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혼에 대한 그 판단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이죠. 2순위는 어디나 다 그렇듯이. 왜냐하면 이제 아내 또는 남편이 돈을 잘 벌 경우에는 이 대책 없는 이유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게 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삶에 이 이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셈법이 발전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청년 세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보신 것도 있지만 이 한국의 MZ 세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특징들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이번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Z 세대 중에서 남성하고 이제 여성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 그 취업이나 일자리, 학교 과정부터 이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국가에 대한 또 국가주의는 상당히 강해요. 이런 게 근데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양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청년들도 여전히 그걸 갖고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을 우리가 볼 때, 남북한과 비슷한데 좀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에 와서도 이제 돈을 버는 걸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만나본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빠르게 채택해서 코로나 시기에 라이더 이런 걸 하면서 오자마자 1년 만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차를 사주고, 또 이런 것도 상당히 가시욕도 강해요. 그 다음에 자기 차 사고, 차를 먼저 살려고 하더라고요. 집보다도. 이 북한에서 이제, 이 탈북한 청년 세대 중에서 좀 이 진취적인 친구들은 요즘 북한에서 탈북하기가 어려운데 탈북한 청년 세대들 보면 상당히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부모를 데려오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북한 함경도 사투리가 상당히 많이 이미 이제 북에서부터 드라마를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이 사투리가 거의 되게 이전과 다르게 확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굳이 자기 정체성을, 요즘은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이런 좀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오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많은 그 내용을 좀 쉽게 하려고 좀 했는데, 진도가 좀 빨랐는데, 좀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 현재 이제 그 연결해서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나머지 한 시간을 또 같이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좀 이렇게 질문 네, 좀 질의응답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박사님이 이제 진행해 주시면. 네, 우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의견을 내주셨네요. 한 종목의 박상구 선생님께서 네,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 느낌이다라고 소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강연이 끝나서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우리 그 북한의 청년들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뭐 남한의 그런 드라마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몰래 열심히 잘 보면서 이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약간 환상도 갖고 네, 그런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그 외부의 자극들이 계속 이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이 사회 체제가 너무 강력해서 그런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그 두 가지가 계속 좀 갈등이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 이 북한의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박사님께 좀 질문 있으시고 아니면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일찍 끝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 그냥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그 강연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청년 세대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기성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그래도 당간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선호였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좀 그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년들은 좀 어떤 직업들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직업에서 이제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들은 일단 이 돈이 되는 직업들이었죠. 원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직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해외 나갈 수 있는 그 벌목공이 그 해외 노동자를 상당히 선호하고 예, 선호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렵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뭐 군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그 외국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장 그런 직업을 가장 갖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결과 그 정보도 얻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게 있고 최근에는 북한에도 이제 의사를 선호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의사를 했을 때 이제 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전문직이 있고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의사를 선호한다던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좀 그런 답을 듣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남한 MZ 세대하고 북한 MZ 세대가 만났을 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있었나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만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 근데 이제 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남북한의 의식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태도. 일단은 여전히 북한의 청년 세대는 이제 이 간부들이 잘못했지 김정은이 뭐 지도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의식이 강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게 이 김정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최고 지도자에 대한 태도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국의 MZ 세대는 이제 미국에 대한 친화성이랄까 할까? 한국의 MZ 세대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미국에 대한 친화성이 더 강하죠. 한국의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뭐 40, 50대 이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은 우리의 뭐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적도 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미국과의 우리 또 갈등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게 좀 뚜렷한데 이 한국의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어떤 친화성과 미국을 되게 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우리 한국의 기성세대보다 강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청년 세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김정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격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좀 위험한 최고 지도자, 미국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이제 핵이나 그 핵무기에 대한 자긍심도 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강해요. 북한의 그 청년 세대들이. 그러면 이제 탈북 그 MZ 세대들과 우리 남한의 MZ 세대들의 어떤 통합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이들이 이제 다룰 때 정치 얘기를 지금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면 큰일 나고 뭐 예를 네. 들면 뭐 좀 다른 뭐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뭐 문화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훨씬 의사소통은 잘 될 거예요. 남북한 청년들이.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의 청년은 김정은하고 같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되게 세계화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소비문화, 유흥시설 이런 걸 하고 한쪽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어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실제로 북한이 이 국제사회에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객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MZ세대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네. 오히려 우리의 40, 50대 기성세대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클걸요. 우리나라 그 세대별 의식 구조를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저기 뉴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지금 북한 청소년 이상의 MZ 세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이 그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다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북한에서 이제 마약은 이제 이 북한의 마약은 이제 빙두라고 하는 북한산 마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고난해군 시기에 이제 그 북한의 함흥 지역이 원래 이제 이 유명한 화학단지, 대규모 화학 그 단지예요. 뭐 네. 북한의 뭐 대표적인 비난로부터 해서 화학단지인데 이때 과학자들이 고난해군 때 가장 타격을 받은 집단 1순위가 과학자였어요. 그 다음 2순위가 교사들이었는데 그 과학자들은 오로지 국가에서 주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삶의 방식이 없었는데 배급이 끊기고 나서 거의 그냥 굶어 죽을 상황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때 그 살아남은 몇몇 화학자들이 만든 게 북한산 마약이에요. 원료를 싸게 중국에서 가져와서. 근데 이게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좀 이렇게 마약이 아니라 이제 이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배고픔도 이기고 약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도도 순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 함흥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졌었거든요. 근데 그 마약을 이제 그래도 비싸요. 비싸긴 한데 이 젊은 세대 그 맛을 알고 좀 집에 돈이 좀 있고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유흥에 빠진 젊은 친구들이 이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걸리면은 이제 중독되고 이러면 집단 시설에 갇히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런데 뭐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면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때 이제 마약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는데 마약 단속이 음지로 가도 가긴 하지만 쉽게 끊어지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컸던 겁니다. 채팅창에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북한의 청년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남한 청년들은 이제 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북한이 좀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청년들은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에 사는 청년과 북한에서 이제 농촌에 사는 청년들의 어떤 뭐 의식이나 생활 환경의 차이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얘기하면 북한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북한 청년 세대는 남한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생각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우린 군사적으로 대국이다. 남한이 잘 산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남한은 경제대국이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세계 강대국과 싸워서 우리가 뒤처질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소위 이제 남한의 경제력과 이 북한의 그 군사력이 합쳐지면 한반도 통일이 되면 세계 대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청년 세대의 주류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일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남한보다 크고 한국 입장에서 남한 청년은 좀 더 복잡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게는 남한 청년들은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뭐 이웃나라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렇잖아.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기성세대가 더 크다고 보여져요. 한국의 MZ세대보다. 훨씬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청년과 농촌의 청년 세대 환경을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걸 이해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이 이제 일종의 좀 지금 한국에서 핫하고 이래서 그렇고 인구 구조상 중요한 세대고 사회의 변동을 주도하는 어떤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겠지만 이 한 체제, 한 국가를 연구할 때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계층하고 지역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 한국 사회를 연구할 때 이 청년은 사실 드러나는 거고 더 중요한 구조는 계층 구조가 어떤가, 불평등, 이런 이제 계층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구조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선거뿐만 아니라 뭐 경제력이나 일자리나 다. 그래서 이제 이 계층과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도시에 사는 예를 들면 도시하고 농촌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제 뭐 청년 여성에서 그 북한에서도 이제 무산, 샛별 이런 게 농촌이에요. 탈북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그 국경을 접하기 때 탈북하기가 쉬워요. 근데 북한 전체를 보면 완전 깡시골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온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인상 깊었던 게 2000 몇 년도에 2017년인가 온 친구는 북한에서 그 시골에 있으면서 뭐 핵실험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핵실험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뭐 종이가 부족하니까 시골에 깡촌까지 노동신문도 안 오고 또 어려운 지역은 또 조직생활도 다 많이 해이해지고 그랬거든요. 도시나 되게 강하지 지방은 농촌은 막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규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핵실험을 한지 중국에 와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핵실험을 몇 차까지 진행을 하고 핵무기 그를 보유했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몰랐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30대 애 엄마 같은 경우도 그 친구도 이제 그분도 이제 나보다 훨씬 어리긴 하지만 애까지 있는데 남편은 어디 그 돌격대 나가서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에 한국에 뭐 친척 도움을 받아서 넘어온 그 친구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의 삶을 보면 불이 안 들어와서 농촌은 이제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가 지면 그다음에 이제 하루 먹을 거 사러 이제 뭐 소주나 뭐 술이나 아니면 뭐 술빵 같은 거 만들어서 판 다음에 그냥 시장 장터에 가서 팔아서 하루에 그냥 옥수수 그 국수라고 하죠. 옥수수 국수 한 다발 딱 그거 살 만큼만 벌어서 그 1달러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이제 각종 야채 있잖아요. 북한의 야채들 그런 거 다 텃밭이 있으니까 농촌이고 그런 거 섞어가지고 하루에 두세 끼 그냥 애들이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해지면 자고 그 생활이 그러니까 무슨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우연한 계기나 아니면 친척의 도움으로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북한에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런 걸 좀 주목해 보는 게 북한의 진짜 깡촌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북한 정권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이 깨이고 새로운 욕망이나 아니면 뭔가 좀 이 사회에서 자기가 뭔가를 의지죠. 중요한 거는 누구나 그렇지 의지예요. 인간에게 중요한 뭔가 발전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막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그냥 적게 뭐 거의
이 뭘까 예를 들면 이제 먹는 것도 우리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막상 그들이 사는 걸 보면은 어떨 때는 못 가져갈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그냥 차로 먹을 건데 원래 그 오랜 시간에 그 영양이 충분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농촌의 사람들, 청년들, 사람들은 먹는 수준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옥수수 죽이라고 하죠. 옥수수 그 국수나 그다음에 뭐 쌀이나 아니면 뭐 각종 밀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제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한국을 견디는 수제비 그 구호물자 수제비로 오랜 시간 먹고 산 세대가 있듯이 이들도 옥수수죽 같은 걸로 오랫동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뭘 많이 먹지도 않아요. 거기에 입맛도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노동을 또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세대 그럴 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청년은 이 도시에 사는 이 도시에 살고 도시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이라고 보면 되고 농촌에서 상당수 청년들은 그냥 이 집단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돌격대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먹고 또 거기에서 또 행복을 찾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지만 다 살아요. 다 거기서 그에 맞춰서 기쁨을 또 찾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산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많은 노동을 안 하고 여유롭게 살다가 우연히 남한에 왔어요. 어떤 계기로 또는 누구 도움으로. 근데 남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회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6시간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살기 위해서 막 뭐 동분서주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스트레스가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또는 빨리 이 사회를 벗어나고 싶고 탈남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청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계층, 북한 내부의 계층 간의 격차하고 이 지역별 차이, 도시 농촌 간의 차이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우리 남한의 MZ세대들의 청년들의 결혼 배우자 조건과 그다음에 북한 청년들의 배우자 조건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한 지역이 어디냐, 어디에 사느냐 보다 같은 한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그 이념보다 점점점 어떤 자본주의 이념 또 신자유주의 물결이 청년들한테 북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그 영역, 이런 체제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그거 책 중에. 근데 북한 청년들이 주로 선호하거나 주로 읽는 그런 도서 분야라든가 실제로 어떤 책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책들을 읽고 또 스터디 뭐 동아리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장경제가. 시장경제로 해야지, 시장이 있어야지 먹고 산다는 거는 이 청년 세대에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자본주의냐 뭐냐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죠. 왜냐면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상하는 거 중국 정도의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이 통제하는 거, 권력이 주도하되 시장 경제를 갖고 먹고 사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뭐 체제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 대부분 그건 다 알아요. 대부분의 이제 뭐 탈북 청년들을 봐도 알겠지만 자기 힘으로 먹고 사야 되는 거 다 이 도시 출신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 전환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미 그런 것도 되게 익숙하고 어떤 게 돈벌이가 되는가에 대해 되게 민감하고 청년들이. 그다음에 이제 발전 전망이 뭐가 있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북한은 책이 아주 귀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이 이제 1968년 이 김일성이 이 거의 이제 개인 독재로 완성한 게 1968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소위 그 소비에트를 비롯한 소련, 중국, 동유럽 책들을 다 그 지하로 다 거의 없애고 지하로 다 감췄어요. 그거는 이제 소수의 김일성대나 아니면 엘리트만 보게 했어요.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교과서 정도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나온 거, 당원 뭐 지침서, 생활 지침서, 각종 조치들,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암기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식 암기기 때문에 책 자체가 그렇게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이 사상적인 제약의 핵심은 여전히 북한은 이 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제약이 많고, 그 다음에 종이가 너무 비싸요. 그냥 농담으로, 뭐 농담도 아니죠. 옛날에 북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한국 출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제 통일운동하는데 북에서 이제 평양산원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선물 세트가 이제 유튜브나 어디 보면 있을 거예요. 선물 세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A4 용지. 그러니까 북에서 애를 낳았다고 이제 평양산원에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이제 한국에 그 통일운동학원 약간 이제 북한 지지하는 분이 그분한테 이제 중요한 선물인데 그 함에 있는 게 A4 용지 그 하나 있잖아요. 그 100장짜리인가? 그게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해요, 종이가.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그 인쇄물 이런 것들 뭐 나오는 이런 거에 책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당연히 스터디 모임 이런 거는 이건 개인 사적 모임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학업과 관련된 거 외에나 이런 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청년들이 이제 조금 자유주의 물결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소모임이라든가 취미 선호하는 취미 여가 형태들, 남한 청년 MZ 세대들처럼 그런 모임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더 궁금했습니다. 네, 북한 청년들의 여가 생활이 그러니까 네. 좀 장단점이 있는데 좀 일탈적인 행동도 많은데 주로 이제 같이 모여서 그 뭐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중국 영화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성 관련한 그 음란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모여서 보면서 특히 이제 간부 좀 뒷배가 좀 있는 애들이죠. 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건도 상당히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들도 뭐 보이부 자식들을 뭐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뭐 이런 애들이 우리의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그 섹스를 한 거예요. 집단 섹스 같은 거. 근데 그걸 지나가던 보안성 저 경찰한테 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권력이 있으니까 무마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건들이 유명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책을 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책을 갖고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는 게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그 비디오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걸 많이 보면서 따라하는 게 이제 노는 문화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춤추고 논다거나 아니면 그 음란물을 보면서 밤새 뭐 즐긴다거나 이런 여가가 주로 이제 대부분의 여가가 그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걸 보고 근데 요즘에 그걸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사상을 좀 먹는다고 청년들의 사상을 좀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채팅방에 현재 북한 청년들의 교육 환경 학력 정도 어느 정도 궁금한데 이 여전히 이제 우리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민도 그런데 습득 정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문맹은 거의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은 훨씬 낮아요. 미국보다도 훨씬 낮아요. 미국은 문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문맹률은 맞아요. 의무교육이고 그 어렸을 때 이미 이 뭐 한국 이런 걸 띄웠기 때문에 문맹률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교육을 해요. 북한이. 엘리트 교육을 해서 이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애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평양에서.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그 거의 이제 수령님의 자식으로 키워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오는가 보면 제가 만난 탈북민들 보면 딸이 초등학교 때 이미 그러니까 인민학교 때 수학 영재로 해서 평양으로 갔대요. 우리 이제 북한의 인민학교 10살이 안 됐는데 영재 그러면 근데 이 어머님은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럼 괜찮으니까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걔는 이미 거기서 영재고
수령님의 자식으로 키워진대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하는 거죠. 일찍부터 그런 엘리트들은 별도로 이 관리를 받고 키워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북한에 뭐 어렸을 때 그렇게 길들였던 애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현재 뭐 북한에서 보면 각종 뭐 이렇게 그 뭐야 그 핵 암호화폐를 통해서 뭘 한다 아니면 이제 해킹 수준이나 핵무기나 첨단 무기 이런 거를 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키워진 애들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렸을 때부터 수령님의 자식으로 키워져요. 국가가 온전히 다 얘네들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키워지기 때문에 부모가 탈북했어도 상관이 없대요. 얘네들은 이미 수령의 자식으로 선발된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 학력의 정도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뛰어난 애들은 뭐 얼마 전에 탈북했나 뭐 이 중에 뭐 수학 올림피아드 뭐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2등한 애가 그 홍콩에선가 뭐 왔을 정도로 뛰어난 애들은 얼등하게 뛰어난 이런 이제 격차들이 내부 상당히 좀 큰 엘리트 교육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도 중요하지만 계층의 차이를 네. 봐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시장 경제도 들어가 있고 뭐 개혁 개방 시장 경제 이런 거에 굉장히 선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지방에 이제 별로 그런 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목가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MZ세대 같은 이 청년들은 이제 그야말로 김정은하고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도 같은 또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동일시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는데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정보도 좀 얻는 편이고 또 교육도 좀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인권 말살적인 측면에 대해서의 생각은 없는지와 정말 개혁하고 개방해서 자유의 국가로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이제 이 지구촌에서 인정받는 거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파워를 가지고 인정받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그런 자유와 관련된 자유나 민주나 개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갈급함이 없는 것인지 그쪽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전혀 갖고 있지 않은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다 주목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불만들이 이제 청년 세대층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원하고 개혁 개방을 원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김정은 정권이 등장 이후에 최소한 2018년, 19년까지는 그 요구를 충족해 줬어요. 청년 세대에. 일부분은. 핵무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이들의 삶보다는 좀 일종의 국가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런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 시장 경제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해외 노동자도 많이 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좀 뭔가 이 정보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중시 정책을 하면서 이 소비 생활이나 일상 뭐 생활에서 이 청년들에게 좀 자유를 줬어요. 그다음에 국제적 수준의 좀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여러 지표들을 지금 이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등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상국가로서의 그 제스처를 계속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향후예요. 이 친구들이 그런 문화를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중요시나 새로운 기회, 해외에 가고 싶은 기회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2019년 이후에 북한이 급속도로 좀 보수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정권이. 그러면서 정권이 이제 거기 딱 이 대북 제재는 계속 더 민생 분야까지 터지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아직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이 2년 이상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이제 사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일탈을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부작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사회 변화라는 건 뭐 1, 2년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장기 지속적인 게 때문에 이런 추이들이 향후에 어떻게 갈 건가를 되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금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당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들의 그런 좀 그 정서와 욕구, 이런 것들이 김정은 정권이 계속 이렇게 보수 정권을 하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건가, 북한 체제가 어떻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관심사죠. 오늘 정말 뜨거운 질문들 해주시고 또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우리 모든 참여자분들께, 그리고 박영서 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아마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저희가 예정된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 또 새로 알게 되신 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궁금해하시면서 많은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계신 탈북민들도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 포럼은 이제 학술 포럼을 이어서 5월 둘째 주 정도에 실천 포럼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하은 간사님께 또 신청해 주시고요. 그 실천 포럼도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술 포럼은 이제 다음 5월 25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5월 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우리 북한의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박영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